내일과 다음 생 중 무엇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너무 유명한 티벳 속담이죠. 죽음이 나에겐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생이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어쩌면 바로 내일이 될지도 모를 나의 마지막 순간을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기고 간 삶의 마지막 흔적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직업인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그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인 유품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들려드립니다. 저자 김세별님은 20대 초반에 장례지도사로 시작해 우연한 기회에 유족들의 요청으로 유품정리를 도와주다가 15년째 유품정리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례지도사와 유품정리사로 25년을 살아오며 1000번이 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한 그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그 무엇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김세별님은 그간 KBS 강연 백도시, 유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동료 직원 전혜원님과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엔 특수한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서 목격한 풍경들과 그 풍경들 속에서 길어올린 삶과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바라는 그 마지막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떠난 이의 마지막을 담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들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우선지에 직접 그려 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게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염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려.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 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 고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머리맡에는 유서와 함께 7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가 살지 못해 떠나는데 나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께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모두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서에는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상황도 적혀 있었다. 사업가였던 그는 사기를 당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게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때 같은 방에 있던 사람과 친밀해졌고 형이라고 부르며 힘든 옥살이를 견뎌냈다. 출소 후에도 계속 가까이 지낼 만큼 의지가 되는 형이었다. 그런 형의 사정이 너무 딱했다. 자용증도 없이 선뜻 2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그만큼 그를 아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은 고마워하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갔다. 그러나 차츰 날짜를 어기기 시작했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받아낼 방도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고인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감히 짐작해 본다. 형이라 불렀던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고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사기를 당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 믿음은 사기의 전제 조건이다. 고인은 처음 사기를 당할 때도 상대방을 믿었고 두 번째는 더욱 믿었다. 믿고 도왔다는 죄로 돈을 잃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러나 유서에 적힌 내용은 의외였다. 형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당부가 들어 있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고인은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에 책임을 졌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기억에 남는 고인이 또 있다. 수일간 비어있던 터라 온기가 없는 반지하 집이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밝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깨끗하고 집은 단출했다. 가전제품도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러나 책장에는 성경책과 종교서적들이 꽤 빼곡했고 책상 대용인 듯한 밥상 위에도 공책,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종이로 곱게 접은 컵받침이며 장미, 백조 같은 작품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머니였다.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지관에 다니며 종이접기를 배우신 모양이었다. 돋보기 안경의 의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옮겨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종이가 컵받침이 되고 장미가 되고 백조가 될 때마다 스스로 놀랍고 기뻐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줄 세워 놓는 모습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감동 같은 거였다. 한눈에도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방치했음을 알 수 있는 여느 현장들과는 달랐다. 죽음의 성격이 달랐다. 고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었다. 우리 회사는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유품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고 온 터였다. 가구가 다 나가고 가전제품을 옮길 때쯤이었다. 집주인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밖에 놔두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되나요? 이 할머니가 죽은 노인네 친구인데 병원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한테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주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댁까지 못 가져가실 텐데요. 차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주면 고맙지. 그런데 가전제품이 냉장고랑 세탁기밖에 없네요. 밥솥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는 옆집 사는 노인네가 엊그제 가져갔어. 두툼한 잠바도 챙겨가고.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란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 종이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를 후회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날 멋진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내일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삶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 개발이 안 된 어느 동네. 다 쓰러져가는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집이었다. 다른 음식은 없고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일단 냄새가 심한 물건들부터 밖으로 날라놓았다. 서랍은 무언가를 싸놓은 비닐봉투로 가득 차 있었다. 꽁꽁 묶여 있어 푸느라고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다. 나중엔 찢어서 열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옷이었다. 옷 한 벌 한 벌을 비닐봉투에 싸두었던 것이다. 직원과 둘이서 끝도 없이 비닐봉투를 찢어야 했고 그때마다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새 옷이 나왔다. 1시간 이상 걸려 비닐을 모두 분류했다. 비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어서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양말이며 속옷까지 모든 옷을 비닐봉투에 일일이 싸놓은 이유를 못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집주인 아저씨가 왔다. 이혼하고 애들이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았어. 다달이 얼마 받기로 하고 세를 줬는데 한 번도 못 받았지. 몇 푼 안 돼 안 받고 말지 하고 그냥 뒀는데. 결과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은 것이 고인을 반년 넘게 방치한 원인이 되었다. 밀린 월세가 있었다면 한 번쯤 와봤을 테고 그랬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년이 넘도록 이웃들도 아무도 몰랐다. 과거의 어느 비난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 동네는 하수구며 오물에서 나는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다. 새로운 악취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듯했다. 주인 아저씨의 태도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무심하고 심드렁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느껴졌다. 고인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 옷이 그렇게 많았다. 혼자 살면서 반찬은 사 먹어도 됐을 텐데 각종 장아찌며 간장, 고추장까지 직접 담가 먹고 공짜로 얻어왔을 새 옷은 아까워서 꽁꽁 싸매놓고 입어보지도 못했다. 결국 모조리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될 것을. 너무 많은 현장을 겪어서인가 이제는 이 일을 처음보다 훨씬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고인들이 그토록 아껴두었던 것들을 폐기 처분하면서 깨닫는 것은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다. 내가 살아있지 않은 한 쓸모 없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비싸게 산 물건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사랑하고 쉬고 꿈을 꾸어야 할 내 집이 너무 많은 물건으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갖고 싶어 애가 타고 갖지 못해 속이 상하는 물건도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고 고급 옷을 구매하기 위해 혹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을 갖고 또 내 아이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지고 가지 못하고 남기지도 못한다. 정말로 남는 것은 집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돈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줄 것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물질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가진 것이 없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 최초의 기억은 15살 때다. 시험 공부한답시고 친구들과 도서관에 몰려가 열람실에서 쪽지를 주고받고 소곤거리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 구경도 하는 게 마냥 재밌었던 시절이었다.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다. 친구 녀석이 그 여학생 친구와 아는 사이라 우리 4명은 공부를 핑계로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다. 도서관 앞 공원에서 과자 몇 봉지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 여학생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좋아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건네는 내가 바보 같았던지 어느 날 친구가 그 여학생을 집 앞으로 데려왔다. 고백을 하라는 뜻이었지만 고백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뒤돌아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다 쓰러져가는 우리 집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와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웅크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난이 창피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슬펐다. 그 여학생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날 이후 그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 젊은 날 미친 듯이 일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 소중한 첫사랑을 가난 때문에 스스로 잃었으니 말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훼손당하기에는 사랑이란 너무나 소중하다. 물질에 대한 숭배와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